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달 300만 원씩 은행에 돈을 내고 1년에 세금만 500만 원, 관리비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월급의 70%가 이 집을 유지하는 데 사라집니다. 남은 30%로 먹고, 입고, 아이 키우고 살아야 해요.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이사 가고 싶어도 이 집이 안 팔리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1년 새 29%나 폭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집값은 올랐는데 집주인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자산은 10억인데 통장엔 돈이 없어요.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집주인이 오히려 가난해졌는지 부채의 덫을 파헤칩니다. 두 번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절벽의 실체를 봅니다. 세 번째, 초고령 사회가 부동산에 어떤 폭탄을 던졌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세금과 관리비라는 보이지 않는 월세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대한민국 아파트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내 집 아니냐고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말이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를 관통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엄청 비싼 아이템을 샀어요. 그런데 이 아이템 장착하려면 매달 유지비를 내야 합니다. 팔고 싶어도 거래소에 올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리고 이 아이템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가니까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었죠.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하우스 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랐는데 그 집을 유지하느라 현금이 바닥났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64.5%를 넘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어요. 순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가구가 전체의 11.8%나 됩니다. 숫자만 보면 부자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더 가난해졌어요. 이 역설이 바로 2026년 부동산 감옥의 첫 번째 철창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부채의 벽입니다. DSR 규제와 고금리가 만든 현금 흐름 마비예요. 2020년에서 2021년을 기억하시나요? 금리가 바닥을 찍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빚을 최대한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안 그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2021년에 2%대였던 대출금리가 지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주제가 생겼어요. DSR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DSR은 이 100만 원 중에서
빚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40%면 100만 원 중 40만 원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울 준영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의 40%에서 심한 경우 70%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월급 500만 원 버는 사람이 350만 원을 은행에 내는 거예요. 남은 150만 원으로 먹고 입고 아이 학원 보내고 살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햄스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쳇바퀴를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뛰는 족족 은행이 가져가거든요. 이게 바로 2026년 영끌족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스트레스 DSR 때문에 추가 대출도 못 받아요. 집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새 집 살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워졌어요. 과거의 하우스푸어는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였어요. 지금의 하우스푸어는 집값은 괜찮은데 현금 흐름이 막혀서 질식하는 형태입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을 R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0%를 넘으면 주거 빈곤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울의 많은 자가 보유자가 RIR 40에서 50% 구간에 진입했어요. 아파트가 안락한 집이 아니에요. 매달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된 겁니다. 집주인은 이제 부동산 소장농이에요. 은행과 정부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유동성의 벽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절벽이에요. 감옥이 왜 감옥일까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기 때문이죠. 2026년 아파트가 바로 그래요. 출구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 10억은 뭘까요? 그냥 종이 위의 숫자예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극심한 거래 절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어요. DSR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도 지정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한 건데요. 문제는 진짜 집이 필요한 실소유자까지 돈을 못 빌리게 된 거예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 물건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적당해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매도자는 집을 팔고 싶어요. 과거 최고가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기 싫어요. 세금 손해도 보기 싫고요. 매수자는요. 대출 한도가 줄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못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1년 새 29% 이상 증가했어요. 임의경매가 뭐냐고요? 3개월 이상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강제로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집을 팔 기회조차 못 얻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거죠. 더 비참한 건 뭘까요? 경매 물건은 늘어나는데 살 사람은 적으니까 낙찰가가 계속 떨어져요. 집을 뺏기고도 빚을 다 못 갚는 깡통 차주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팔 수 없고 강제로 뺏기는 것만 가능한 상황. 이게 유동성의 함정이에요. 집주인이 자기 자산을 통제할 권한을 잃어버린 거죠. 감옥이라는 비유가 딱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 벽이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인구의 벽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부동산 구매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2026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뭐냐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손님은 돈이 없고 나이 든 손님은
이제 외식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어요. 1955년에서 1963년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은퇴기에 들어갔습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월급이 끊겨요. 현금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필요하니까 집을 팔아야 해요. 문제는 이 집을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에코 세대나 청년층이 받아줘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해요. 경제가 저성장이에요. 집값은 이미 너무 높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돈도 못 빌려요.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이래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손자가 이 집을 받을 돈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현금이 필요하고 손자는 돈이 없고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일본이 먼저 이 길을 걸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침체에 들어갔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2026년에 한국이 이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 구조도 바뀌었어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집이 필요 없어요. 30평, 40평짜리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소형 주택이나 편리한 주거 형태를 원해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건요? 베이비 부머가 가진 중대형 아파트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이걸 수급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중대형 아파트는 더 안 팔려요. 보유자를 더 올가매는 거죠. 아파트 불패 신화 들어보셨죠?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요. 2026년 이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벽이 남았어요. 이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통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비용의 벽입니다. 세금과 관리비라는 보이지 않는 월세예요. 집값이 안 오르거나 안 팔리는 것도 문제인데요.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2026년에 폭발했어요. 먼저 세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뭐냐고요?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집값이에요.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시세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도 따라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가 오르죠? 재산세가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도 오릅니다. 다주택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진 1주택자도요.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한강변 아파트 가진 분들은요. 보유세가 2025년 대비 크게 올랐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소득은 안 늘었거든요. 은퇴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집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몇백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해요.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보유세 부담이 이제 월세 수준을 넘어섰어요. 집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벌금 내는 느낌인 거죠. 아파트라는 감옥의 간수가 세금인 셈이에요. 그런데 세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도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올랐어요. 가스요금도 올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관리비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경비, 청소, 관리실 직원분들 월급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관리비도 오릅니다.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고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겨울철 관리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10년간 공용 관리비가 40% 이상 올랐다는 통계가 있어요. 2026년에는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더 심각해요. 엘리베이터 교체해야 하고 배관 공사해야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이것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인상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안 돼요. 아파트가 낡아가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정리해 볼까요? 2026년의 아파트 거주자는 세 가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세는 대출 원리금이에요. 은행에 내는 거죠. 두 번째 월세는 세금이에요. 정부에 내는 거죠. 세 번째, 월세는 관리비예요. 관리사무소에 내는 거죠. 3중 월세 구조에 갇힌 겁니다. 집주인인데 월세 3개를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를 돌아볼게요.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먼저 겪었어요.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그 전에는 땅값이 미치언 듯이 올랐어요. 도쿄 도심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버블이 터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습니다. 왜 터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집 살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집은 그대로 있어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그대로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의 한국이 이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는데도 침체가 계속됐어요. 한국은 아직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더 무섭습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요.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해요. 일본의 교훈은 뭘까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2026년의 한국.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에 공급 철벽이 온다고 했어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5년 대비 약 32% 감소할 거라고요. 경제 이론상으로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2026년의 현실은 다릅니다. 물건이 귀한 건 맞아요. 신축 아파트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살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비유해 볼게요. 명품 가방이 있어요. 한정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방이 팔릴까요? 안 팔려요. 가격표만 비싸게 붙어 있고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래요. 호가는 높은데 거래가 안 됩니다.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었어요. 2024년에서 2025년에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했거든요. 디딤돌 대출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다가 연기했다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줬어요.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자극돼서 가계부채가 폭증했습니다. 2026년에 뒤늦게 고삐를 재었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자산 가격은 부풀어 올랐고 빚더미 위에 앉은 사람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에요. 정부는 집값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거래가 실종된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게요. 2026년 아파트가 감옥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동의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바뀌었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못 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못 가요. 은퇴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못 가요. 대출 규제 때문에 새 집 살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공간이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한받는 거예요. 심리적인 고통도 엄청납니다. 내 집 마련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었어요. 삶의 목표였죠. 그런데 2026년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해요.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 고지서에 한숨 쉬어요. 낡아가는 100원이 터질까봐 걱정이요. 집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방어해야 할 자산이에요. 나의 노동을 착취하는 채무의 상징이 됐어요. 집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실질적인 소유권은 은행과 정부와
관리사무소가 나눠 가졌어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그저 비용을 대납하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는 중산층의 부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가두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됐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4가지 벽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 부채의 벽. DSR 규제와 고금리로 현금 흐름이 마비됐어요. 월급의 70%가 은행으로 갑니다. 둘째, 유동성의 벽.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거래 절벽입니다. 경매만 폭증하고 있어요. 셋째, 인구의 벽.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집 살 사람은 줄고 집 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넷째, 비용의 벽. 세금과 관리비가 폭발했어요. 삼중 월세 구조에 갇혔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어요. 복합골절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당주, 채권, 연금 같은 것들이요. 깔고 앉은 돈은 초고령 사회에서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감당 가능한 수준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4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예요. 30% 이하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출구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 대안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으로 가격을 떠받치기보다는요, 다주택자와 은퇴자들이 질서 있게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거래세 인하 같은 거죠. 거래가 살아나야 유동성 위기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주택 개념의 전환도 필요해요.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형 주택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가 활성화돼야 해요. 아파트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집의 수감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향후 10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명운을 가를 겁니다. 집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이 역설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인구 소멸, 그리고 부동산발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달 300만 원씩 은행에 돈을 내고 1년에 세금만 500만 원, 관리비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월급의 70%가 이 집을 유지하는 데 사라집니다. 남은 30%로 먹고, 입고, 아이 키우고 살아야 해요.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이사 가고 싶어도 이 집이 안 팔리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1년 새 29%나 폭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집값은 올랐는데 집주인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자산은 10억인데 통장엔 돈이 없어요.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집주인이 오히려 가난해졌는지 부채의 덫을 파헤칩니다. 두 번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절벽의 실체를 봅니다. 세 번째, 초고령 사회가 부동산에 어떤 폭탄을 던졌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세금과 관리비라는 보이지 않는 월세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4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대한민국 아파트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내 집 아니냐고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이 말이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를 관통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엄청 비싼 아이템을 샀어요. 그런데 이 아이템 장착하려면 매달 유지비를 내야 합니다. 팔고 싶어도 거래소에 올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리고 이 아이템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가니까요.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었죠.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하우스 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랐는데 그 집을 유지하느라 현금이 바닥났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이 64.5%를 넘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어요. 순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가구가 전체의 11.8%나 됩니다. 숫자만 보면 부자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추가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에요.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더 가난해졌어요. 이 역설이 바로 2026년 부동산 감옥의 첫 번째 철창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부채의 벽입니다. DSR 규제와 고금리가 만든 현금 흐름 마비예요. 2020년에서 2021년을 기억하시나요? 금리가 바닥을 찍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빚을 최대한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안 그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26년 지금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2021년에 2%대였던 대출금리가 지금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주제가 생겼어요. DSR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DSR은 이 100만 원 중에서 빚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40%면 100만 원 중 40만 원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울 준영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의 40%에서 심한 경우 70%를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월급 500만 원 버는 사람이 350만 원을 은행에 내는 거예요. 남은 150만 원으로 먹고 입고 아이 학원 보내고 살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햄스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쳇바퀴를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뛰는 족족 은행이 가져가거든요. 이게 바로 2026년 영끌족의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스트레스 DSR 때문에 추가 대출도 못 받아요. 집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새 집 살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워졌어요. 과거의 하우스푸어는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였어요. 지금의 하우스푸어는 집값은 괜찮은데 현금 흐름이 막혀서 질식하는 형태입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을 RI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0%를 넘으면 주거 빈곤으로 봅니다. 그런데 서울의 많은 자가 보유자가 RIR 40에서 50% 구간에 진입했어요. 아파트가 안락한 집이 아니에요. 매달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된 겁니다. 집주인은 이제 부동산 소장농이에요. 은행과 정부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유동성의 벽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절벽이에요. 감옥이 왜 감옥일까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기 때문이죠. 2026년 아파트가 바로 그래요. 출구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 10억은 뭘까요? 그냥 종이 위의 숫자예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극심한 거래 절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어요. DSR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도 지정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으려고 한 건데요. 문제는 진짜 집이 필요한 실소유자까지 돈을 못 빌리게 된 거예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고거래 앱에 물건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적당해요.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매도자는 집을 팔고 싶어요. 과거 최고가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기 싫어요. 세금 손해도 보기 싫고요. 매수자는요. 대출 한도가 줄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못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1년 새 29% 이상 증가했어요. 임의경매가 뭐냐고요? 3개월 이상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강제로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집을 팔 기회조차 못 얻었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거죠. 더 비참한 건 뭘까요? 경매 물건은 늘어났는데 살 사람은 적으니까 낙찰가가 계속 떨어져요. 집을 뺏기고도 빚을 다 못 갚는 깡통 차주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팔 수 없고 강제로 뺏기는 것만 가능한 상황. 이게 유동성의 함정이에요. 집주인이 자기 자산을 통제할 권한을 잃어버린 거죠. 감옥이라는 비유가 딱 맞아요. 그런데 세 번째 벽이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인구의 벽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부동산 구매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2026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뭐냐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손님은 돈이 없고 나이 든 손님은 이제 외식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식당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대부분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어요. 1955년에서 1963년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은퇴기에 들어갔습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월급이 끊겨요. 현금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필요하니까 집을 팔아야 해요. 문제는 이 집을 누가 사주냐는 거예요. 에코세대나 청년층이 받아줘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해요. 경제가 저성장이에요. 집값은 이미 너무 높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돈도 못 빌려요.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 이래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손자가 이 집을 받을 돈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현금이 필요하고 손자는 돈이 없고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일본이 먼저 이 길을 걸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침체에 들어갔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2026년의 한국이 이와 유사한 궤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구 구조도 바뀌었어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집이 필요 없어요. 30평, 40평짜리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소형 주택이나 편리한 주거 형태를 원해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건요? 베이비 부머가 가진 중대형 아파트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이걸 수급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중대형 아파트는 더 안 팔려요. 보유자를 더 올가매는 거죠. 아파트 불패 신화 들어보셨죠?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요. 2026년 이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벽이 남았어요. 이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통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비용의 벽입니다. 세금과 관리비라는 보이지 않는 월세예요. 집값이 안 오르거나 안 팔리는 것도 문제인데요.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2026년에 폭발했어요. 먼저 세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뭐냐고요?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집값이에요.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시세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도 따라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뭐가 오르죠? 재산세가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도 오릅니다. 다주택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진 1주택자도요.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한강변 아파트 가진 분들은요. 보유세가 2025년 대비 크게 올랐어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소득은 안 늘었거든요. 은퇴한 분들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집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몇백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해요.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보유세 부담이 이제 월세 수준을 넘어섰어요. 집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벌금 내는 느낌인 거죠. 아파트라는 감옥의 간수가 세금인 셈이에요. 그런데 세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도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올랐어요. 가스요금도 올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관리비 중 상당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경비, 청소, 관리실 직원분들 월급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관리비도 오릅니다.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고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겨울철 관리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10년간 공용 관리비가 40% 이상 올랐다는 통계가 있어요. 2026년에는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더 심각해요. 엘리베이터 교체해야 하고 배관공사 해야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내야 하는데요. 이것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인상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안 돼요. 아파트가 낡아가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정리해 볼까요? 2026년의 아파트 거주자는 세 가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세는 대출 원리금이에요. 은행에 내는 거죠. 두 번째 월세는 세금이에요. 정부에 내는 거죠. 세 번째, 월세는 관리비예요. 관리사무소에 내는 거죠. 3중 월세 구조에 갇힌 겁니다. 집주인인데 월세 3개를 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2026년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를 돌아볼게요. 이런 일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먼저 겪었어요. 일본은 1990년대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습니다. 그 전에는 땅값이 미치언 듯이 올랐어요. 도쿄 도심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버블이 터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습니다. 왜 터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집 살 사람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집은 그대로 있어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그대로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의 한국이 이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는데도 침체가 계속됐어요. 한국은 아직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더 무섭습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요.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해요. 일본의 교훈은 뭘까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2026년의 한국.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에 공급 절벽이 온다고 했어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5년 대비 약 32% 감소할 거라고요. 경제 이론상으로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2026년의 현실은 다릅니다. 물건이 귀한 건 맞아요. 신축 아파트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살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비유해 볼게요. 명품 가방이 있어요. 한정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가방이 팔릴까요? 안 팔려요. 가격표만 비싸게 붙어 있고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래요. 호가는 높은데 거래가 안 됩니다.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었어요. 2024년에서 2025년에 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했거든요. 디딤돌 대출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다가 연기했다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줬어요.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자극돼서 가계부채가 폭증했습니다. 2026년에 뒤늦게 고삐를 재었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자산 가격은 부풀어 올랐고 빚더미 위에 앉은 사람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에요. 정부는 집값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거래가 실종된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게요. 2026년 아파트가 감옥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동의 자유가 박탈됐기 때문이에요. 직장이 바뀌었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못 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못 가요. 은퇴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려요. 못 가요. 대출 규제 때문에 새 집 살 돈을 빌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공간이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제한받는 거예요. 심리적인 고통도 엄청납니다. 내 집 마련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었어요. 삶의 목표였죠. 그런데 2026년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해요.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 고지서에 한숨 쉬어요. 낡아가는 100원이 터질까봐 걱정이요. 집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방어해야 할 자산이에요. 나의 노동을 착취하는 채무의 상징이 됐어요. 집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실질적인 소유권은 은행과 정부와 관리사무소가 나눠 가졌어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그저 비용을 대납하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는 중산층의 부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가두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됐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4가지 벽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 부채의 벽. DSR 규제와 고금리로 현금 흐름이 마비됐어요. 월급의 70%가 은행으로 갑니다. 둘째, 유동성의 벽.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거래 절벽입니다. 경매만 폭증하고 있어요. 셋째, 인구의 벽.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집 살 사람은 줄고 집 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넷째, 비용의 벽. 세금과 관리비가 폭발했어요. 삼중 월세 구조에 갇혔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어요. 복합골절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당주, 채권, 연금 같은 것들이요. 깔고 앉은 돈은 초고령 사회에서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감당 가능한 수준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40%를 넘는다면 위험 신호예요. 30% 이하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출구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 대안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으로 가격을 떠받치기보다는요. 다주택자와 은퇴자들이 질서 있게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거래세 인하 같은 거죠. 거래가 살아나야 유동성 위기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주택 개념의 전환도 필요해요.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형 주택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가 활성화돼야 해요. 아파트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아파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집의 수감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향후 10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명운을 가를 겁니다. 집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이 역설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인구 소멸, 그리고 부동산발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